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2027학년도 대비 도덕윤리 임용고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만나 뵙게 돼가지고 반갑다는 말씀 먼저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반갑다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형식적인 이런 말씀처럼 들리실 수 있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참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 역시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처럼 윤리학을 이제 공부한 사람으로서 전국에 이제 대학에 윤리학과가 있는 대학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윤리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뵙게 되면은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그런 심정은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또 생각을 해요. 또 더더군다나 게다가 거기에다가 우리 선생님들을 뵙게 되는 이 계기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장차 장래 직업이 소위 교편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이제 평생을 이제 교편을 잡아온 사람으로서 같은 전공을 공부하신 분들이 자기의 그런 평생 직업으로서 똑같이 가리키는 그런 일에 전념하겠다고 이제 선택을 하셨으니 그 모습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굉장히 참 반갑고 한편으로는 참 응? 기특하다는 표현은 좀 과하지만 아무튼 좀 존경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이제 교직 과목들이 다 이제 다 소중하죠. 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숭고하신 길을 걷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모든 과목들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도덕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괜히 이제 저희가 도덕을 전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격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지성이고 하나는 도덕성이죠. 그 가운데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도덕성이 더 중요하죠. 도덕성이 겸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성을 갈고 닦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 사회에 크나큰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도덕 선생님을 이렇게 하시려고 이제 그 길을 걷겠다고 선택을 하셨으니 그 모습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진짜 존경스럽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진심으로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 그 길을 걸어가시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이제 임용고시라는 걸 이제 통과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내년 1년 동안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또 이제 일로 힘든 길들을 또 이제 경험하실 텐데 관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저 나름대로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 장구하게 드리지 않고 아주 핵심적인 말씀만 아주 짧게 요점만 이제 전달 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이 시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봐야 되는 도덕윤리 임용고시가 어떤 시험으로서 어떤 특징이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적을 알고 나를 알아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넘어야 되는 어떤 산이 임용고시라고 한다면 이 도덕윤리 임용고시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산을 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 준비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 범위와 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런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효과적이다.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제 내년 1년도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이제 공부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를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마지막에 이렇게 첨부를 해놨으니까요. 그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도덕윤리 임용고시는요. 임용고시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 과목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과목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도덕윤리 임용고시 과목이 갖고 있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런 거에 어떤 건지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최근 이제 4개년도만 이렇게 설명을 표집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이전도 대충 추세는 이렇게 비슷합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모집 인원은 연간 한 300명, 300명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300명 수준에서 이제 일관되게 이제 큰 편차 없이 이제 선발이 되어 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년도에
금년도에 그 인원수가 그 획기적으로 늘었었죠. 이건 뭐 우리 과목만 늘은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이제 29% 이제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는 것처럼 고교 학점제 실제에 따라 가지고 그런 그 교육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가지고 선생님들 수요가 이제 많이 늘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이 교육부에서는 또요, 우리 이 교육 현실에서 이 학급이 과밀 학급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선생님들을 많이 이제 그 뽑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표명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겹쳐져서 뭐 그 금년도에는 이제 획기적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가리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가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 기대했던 그런 300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줄어들 거라고 이제 그 기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선발 인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중요한 게 그 경쟁률인데요. 금년에는 이제 그 인원수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느는 바람에 약간 이게 4대1 정도가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약 5대1 정도, 저희 과는 한 5대1 정도 이렇게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뽑는 그 과목이잖아요. 소위 그러면은 이 그 임용고시 요 시장에서는 소위 이런 과목들을 대단위 과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이제 300명 이상 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뭐 국영수 이런 과목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대단위 과목 가운데서 우리 도덕윤리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높지 않습니다. 평균 5대1 정도 이렇게 된다. 다른 과목들은 이제 평균 한 7대1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대단위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5대1 정도 된다. 뭐니 뭐니 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과목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들 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희소합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 좀 큰 면이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런 면이 있어서 사실은 5대1은 뭐 개인적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야 5대1 그 보통 만만치 않다 하시겠지만 조금 더 그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뭐 버거운 뭐 그런 경쟁률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게 일자 합격선이에요. 일자 합격선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61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직 이제 그 발표가 안 됐죠.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금년에도 작년 시험하고 뭐 난이도 차원에서는 뭐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 61점 이 수준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막 5년 전, 5년 전 7년 전 이랬을 때는 이 편차가 들쭉날쭉 이렇게 했었어요. 합격 점수가. 굉장히 그 어떤 때는 뭐 50몇 점 이렇게 되다가 어떤 때는 뭐 70점 가까이 되고 굉장히 그 편차가 들쭉날쭉 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 합격 점수가 이제 그 일정 정도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문제를 출제하시는 그 출제진 안에서 난이도 조정을 나름대로 일관되게 지금 해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좋은 신호입니다. 좋은 신호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 61점이라고 얘기하는 이 일자 합격선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과목에 비해서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이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경쟁률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합격 점수 이 선은 굉장히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 수준은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목의 특징이 그래요. 어려워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일차적으로 뭐가 문제를 받아보시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졸업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뭐 나도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뭐 3학년이 됐든 4학년이 됐든 나름대로 신경 써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서 졸업하면서 한번 시험들을 이제 보시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당연히 졸업하고 나 1년 동안 뭐 학원 수업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련다. 라는 차원에서 뭐 시험 삼아 또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하여튼 임용시험 시험지를 이렇게 맞닥뜨리면은 다 천편일률적으로 입이 딱 벌어집니다. 딱 벌어져서 그냥 글자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얼어버려요. 나 나름대로 그 학교 다니면서 그 장학금도 받았는데 한 글자도 못 써요. 한 글자도. 네.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그냥 기가 확 이렇게 죽게 돼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난이도 높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게 이제 그 특징이다. 그런데 이게 61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그 주목할 만한 어떤 그 특이점이 있어요. 이 61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 61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것까지 이제 그 포함해가지고 교육학 점수까지 이제 포함해서 산출되는 건데요. 10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이 교육학은
100점 만점 가운데 20점을 차지하고 우리 전공 과목이 80점을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 이 윤리교육과를 나오신 선생님들은 교육학 점수가 다른 여타 과목보다도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과목이 이 교육학, 수학이나 무슨 역사나 뭐 화학이나 말할 것도 없이 그 다른 여타 과목보다도 제일 비슷한 과목이 윤리 과목이거든요. 이 교육학에서 다뤄지는 그 내용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같은 이 교육학 하시는 그 선생님들도 또 저희하고 소통도 많이 합니다. 그 내용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 교육 철학 해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뭐 문의도 하고 도움도 서로 주고받고 뭐 해요. 근데 이분들 말씀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윤리학과 출신들이 제일 수준이 높다. 그래서 보통 이 20점 만점 가운데 윤리학과 출신들은 적어도 이제 15점은 맞는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15점, 이 61점에서 15점 빼면은 46점이 이렇게 되잖아요. 80점, 전공에서 80점인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46점을 맞으면 이게 적어도 1차 합격선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와, 그렇게, 네. 문제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요걸 좀 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 전공 과목이 이제 그 4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서양, 동양, 정치사상,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고 영역 나눠지는데, 이 4개 영역 가운데서 이 문제들이 이제 그 2점짜리 뭐 4점짜리 문제들이 이제 골고루 분포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46점이라고 얘기하는 이 점수는 다시 얘기하면 각 영역마다 4점짜리 문제를 2개씩 틀리고도 합격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 점은 좀 잠깐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각 4개 영역이 있는데 4개 영역에서 4점짜리 문제를 2개씩 틀려도 합격이 가능한 수준이구나.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네, 하여튼 우리 이명우시 도덕윤리 이명우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좀 더 좀 외형적인 문제 한번 다뤄볼게요. 시험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험을 이제 다가오는 내년에 이제 시험을 이제 2번 이상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시지만 처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교시의 교육학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을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에 본격적으로 우리 전공을 치르게 되는데요. 90분씩 나눠가지고 2번 치르게 됩니다. A형, B형 이렇게. 근데 이 A형, B형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문제 유형에 특별히 차이점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이제 골고루 이제 문제들이 이제 2교시, 3교시 나눠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도 문제 유형이 기입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가로놓기 얘기하는 겁니다. 단 이제 개념 용어 쓰는 거죠. 기입형 문제들이 2교시에는 각 영역별로 하나씩 이렇게 나눈 4개 영역별로 하나씩 나와서 4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서술형 문제가 2교시에는 8문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2교시에는 12문항을 보고 다음에 3교시가 되면은 이제 12문항이 아니라 11문항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11문항을 보게 되는데 3교시에는 똑같이 이제 기입형 문제가 4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2문제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나머지 이제 9문항이 이제 4점짜리 되는 서술형 문제 이렇게 해서 출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교시, 3교시 총합해서 23문제를 이제 푸시게 된다. 이거는 배점은 이제 80점 만점으로 이렇게 돼서 23문제를 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 기입형 문제 소위 말해서 2점짜리입니다. 이 2점짜리 문제는 2교시, 3교시 통틀어서 이제 6문항이 나오고 이제 서술형 문제가 이제 17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합해서 23문제, 점수 배점으로는 80점 이렇게 돼가지고 출제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1년 뒤에는 이제 기입형 문제 6개, 서술형 문제는 평균적으로 한 100자 정도 이제 쓴다 이렇게 보시면 약술형입니다. 약술형으로 100자 든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문제를 이제 17문제 풀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덕윤리 문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영역별은 4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희과 같은 경우는 이 균형을 거의 기계적이다 싶을 만큼 아주
충실하게 이걸 맞춰오고 있어요. 그 교과교육론 같은 경우는 30% 미만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교과교육론은 해당 교과교육론은 30% 미만 안에서 이제 그 출제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아주 똑같이 다른 영역하고 뭐 거의 기계적으로 맞춰가지고 그냥 막 25%죠. 딱딱 이제 그 6개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24문제면 6개 딱 떨어지는데 23문제잖아요. 23문제니까 서양윤리 6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보셔야 돼요. 그 교과교육론도 마찬가지로 6문제는 확고부동하고 다음에 이제 정치사회 사상이 됐든 혹은 동양윤리가 됐든 요 분야에서 이제 한 문제씩 양보하는 경우가 있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각 영역에서 6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영역 6문제씩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제는 도덕윤리 임용시험이 이런 그 문제로서 이런 특성이 있구나. 그 아셨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 대체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를 공부해야 되느냐?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시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험 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4개 영역에서 6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이 6문제가 나오는데 그 각 영역마다 반드시 출제되는 어떤 이론이나 혹은 그 사상가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걸러 그 뭐 2년에 혹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간헐적으로 출제되는 또 그런 이론이나 사상가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영역별로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기 이렇게 편하게 한번 이렇게 6문제로 이제 나눠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려봤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서양 문제에 있어서는 서양윤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천윤리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서양윤리에는 서양윤리 사상사가 있겠죠. 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근대에 오게 되면 말이지만 공리주의자 나오고 칸트는 쭉 이렇게 있겠죠. 그런 동양윤리도 똑같이 이제 공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열돼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서양윤리에는 그냥 일반 사상사 말고 독특하게 어떤 영역이 있냐면 윤리학이라고 얘기하는 영역이 이 서양윤리라고 얘기하는 요 범위에 포함이 돼요. 근데 윤리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론윤리하고 응용윤리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그 응용윤리를 우리 이제 그 금년도 그 개정 2022년 개정 교과 과정에서는 이제 그 응용윤리라고 부르자면 이제 실천윤리로 이름을 통일하자 그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천윤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응용윤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환경윤리 이렇게 되죠. 생명윤리, 뭐 사형제나 원조, 뭐 이런 해외 원조 이런 문제들 다루는 그 영역을 이제 실천윤리라고 얘기하는데 서양윤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그 실천윤리 부분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그 해왔던 그 저거에 보면은 거의 80%가 환경윤리에서 이렇게 다뤄졌어요. 참고해가지고 실천윤리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윤리 사상가들 가운데 칸트에서 매년 꼬박꼬박 이렇게 나옵니다. 내년에도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금년에는 심지어 올해 그 시험에는 심지어 2번이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서양윤리에서 한 번, 정치사회에서 한 번, 사상사에서 한 번. 아무튼 이렇게 칸트라는 사람 나왔다. 다음에 또 최근에 와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서양윤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윤리 하나, 칸트 하나, 북박이로 이건 뭐 아주 북박이로 나온다. 아주 예고해 놓고서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도 그리고 나오는 거 뻔히 알고 시험 문제 준비해도 쩔쩔매는 경우가 있으니 참 안타깝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둘은 완전히 예고해 놓고 내는 거. 아리스토텔레스만 해도 이런 서양윤리에서는 지금 북박이로 안 나왔어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2년 혹은 뭐 길게 잡으면 뭐 3년서부터는 아닙니다. 3년까지 안 가죠. 2년 전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칸트 못지않게 똑같이 이제 북박이로 그냥 거의 매해 문제가 나오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괜히 뭐 이제 하는 칸트가 외로울 것 같아서 추가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면서도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 나 1년 동안
배운 거 시험 준비해가지고 통과해야지. 그래서 뭐 지금 1년에 목매고 있지만 이 흐름을 전반적인 흐름을 또 이제 그 캐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쉽게 얘기하면 뭐야? 안목이 넓혀야 들어오는 내용들도 훨씬 더 그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안목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전공을 준비하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선생님들 가르치신 윤리과 그 교수님들이세요. 이 선생님들도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들을 예전서부터 뭐 십몇 년서부터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가리키고 시험 문제도 내고 하지만 이 내용 가운데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는 어떤 사상이나 인물들을 좀 더 이제 그 관심 있게 그거 봐야 되는, 뭐 이거는 뭐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사상사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따라가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런 흐름에 맞춰서 당연히 또 뭐예요? 우리 시험도 그런 흐름 하에서 이제 시험 문제들이 이제 사상가들이 선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이제 그 들어보시면 알지만 최근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그냥 무슨 단순하게 서양 윤리 요 윤리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이 사상 안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목을 받고 교과 교훈은 말할 것 없으니 이전부터 주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소위 깔때기처럼 이렇게 수렴되는 그런 인물로 예전에는 서양 윤리에서는 칸트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옆에 깔때기가 하나 더 생겼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거의 이제 북박이로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이외에 대표적인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제 헬레니즘 사상가라고 얘기해요.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중세 뭐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근대 이렇게 하면 스피노자부터 시작돼서 휴무 공리주의자 공리주의자 많은 것도 아닙니다. 벤담밀 이렇게 되고요. 실존주의자 셋 이렇게 됩니다. 케고루 하이데거 사르트르 그다음에 듀이, 그다음에 메타윤리라고 얘기해서 뭐 이것도 이 정도로 이렇게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양 윤리 범위고요. 정치사회 사상에서는 통일 문제 여기가 이제 그 북박으로 한 문제가 나오게 되죠. 통일 문제도 뭐 북한을 이해하는 방식, 통일의 필요성 뭐 이런 내용들도 종합적으로 포함됩니다만 그 최근에 와가지고는 거의 통일 방안. 특히 이제 그 남한의 그런 통일 방안, 이 통일 방안을 갖고 있는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가지고 그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그래 통일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윤리의 칸트가 있다면 정치사회 사상에서는 롤스가 나옵니다. 롤스 나온다는 거 다 뭐 들어보셨죠?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이겁니다. 왜 그럼 롤스는 서양 윤리에서는 왜 칸트가 이렇게 아까 그 내용도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왜 칸트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치사회 사상은 왜 딴 그 사상가들 많은데 왜 또 롤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그 맥락을 이해하셔야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과목들 사상가들을 배우면서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아무튼 그 흐름들을 맥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다음에 롤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드시 나온 사람이 사회개혁론자예요. 사회개혁론자 3명입니다.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왜 사회개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회개혁론자들이 이렇게 이 정치사회 사상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다뤄지게 될까요? 뭐 때문에? 자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또 한번 같이 한번 또 조금 더 이제 깊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아무튼 사회개혁론에서 또 한번 나온다. 그 위에 이제 문제들은 롤스를 중심으로, 이 롤스가 뭐니 해도 이제 화제 인물이죠. 문제의 중심입니다. 이게 롤스를 중심으로 안티테제들이 등장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면에서 롤스 좋은 얘기긴 한데 나 봤을 땐 당신 여기 동의할 수 없어 라고 나오는 진영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는 갈라지는데 한쪽은 이제 소위 노직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샌델이었죠. 샌델로 대표되는 그 공동체주의자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샌델이 나 제발 좀 공동체주의로 끼지 말고 나를 뭘로 불러달라? 공화주의자로 불러달라. 그래서 최근에는 옛날에는 공동체주의 대표적인 인물이 샌델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지금 공동체주의 대표적인 인물로 공동체주의가 다뤄진다. 그러면은 왈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이제 그 하나의 흐름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거 이제 이념이죠.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 이렇게 되죠. 뭐 때문에 그런다?
왜 많은 정치 이념 가운데서 민주주의, 공화주의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윤리교육과는 뭐? 도덕적인 개인 만들고 건전한 시민 배양하는 게 윤리과 목표입니다. 건전한 시민이 어떤 시민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뭐를 존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떤 정치 공동체다? 민주공화국이다. 이겁니다. 민주주의, 공화주의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준비, 그 민주주의 이념, 공화주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시민들 양성하는 게 우리 윤리교육과 저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민주주의 이념하고 공화주의 이념이 나와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이제 그 사상가들 쭉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고요. 미리 좀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정치 사상에는 서양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왜 서양 사람밖에 안 나와요? 서양 윤리, 동양 윤리 있으면은 정치 사상도 서양 정치 사상, 동양 정치 사상 이렇게 나와야 균형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동양 정치 사상은 다 안 나옵니다. 정치 사상가. 동양 윤리에 나오는 그 공자맹자 이 사람들이 윤리학자의 정치 사상가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윤리 사상보다도 더 많은 그 비율이 정치 사상으로 할애가 돼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덕치, 예치, 뭐 법치, 뭐 이런 내용들이지. 응? 근데 그런 내용,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치 사상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정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요 분야에서는 동양 사상과는 싹 다 그냥 빗자루질하듯 싹 다 걷어는 이유가 뭘까요? 민주주의, 공화주의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시대로 따지면 그건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다 빠지고 서양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자 하면 뭐 민주주의 유형들 혹은 자유의 종류들 뭐 이런 내용들 이제 다뤄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민주주의 유형 최근에는 이제 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참여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얘기들 나오잖아요. 바버라든지 하버마스죠. 어렵게 생각하는 하버마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뤄지고 공화주의 차원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샌델 최근에는 또 공화주의 두 가지 갈래로 나눠서 아테네 공화주의 그 신로마 공화주의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또 이제 공화주의 안에서도 나름대로 쟁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공화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샌델이라는 사람이고 이 샌델이 자기의 그런 영감을 어디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사회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신로마 공화주의자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사람 비롤리베티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음에 동양 윤리 부분에서는요. 주자하고 양명이 주자 혼자 다뤄지든지 아니면 양명하고 같이 다뤄지든지 주자는 반드시 나오게 된다. 북박이로. 다음에 노자 장자도 반드시 나온다. 노자 장자도. 다음에 이제 그 조선의 그 유학자죠. 이황희도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한국의 불교 사상가 대표적인 사람 원효진을도 이렇게 반드시 나온. 왜 이렇게 묶여지게 될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맥락을 짚으셔야 되는데요. 우리 그 전통 사상이 있잖아요. 전통 사상이 있는데 당연히 세 가지죠. 유불도 이렇게 되죠.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사상입니까? 당연히 뭐예요? 유교죠. 유교죠. 유교도 엄밀히 얘기하면 공자 맹자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유교 많은 영향, 제사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뭐 때문에 영향을 미쳐요? 바로 대한민국 건립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 이놈의 조선이라는 나라가 근데 뭐예요? 어떤 나라였어요? 유교 국가는 유교 국가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공맹유교가 아니라 주자 성리학 국가였단 말이죠. 그 전통이 제일 많아.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 주자 당연히 동양윤리학에서는 전통 사상에서는 그래서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당연히 주자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이 사람은 뭐 중국의 그 주제 성리학자지만 이제 그 대표 이제 조선의 성리학자 그 반드시 이렇게 다뤄지게 된다 이런 거고 도가는 뭐 우리한테 거의 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다만 사상적인 어떤 면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노자장자 이렇게 다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가라고 얘기되는 겁니다. 불가도 이제 크게 얘기하면 한국 불교가 있고 한국 불교 이전에 중국 불교, 인도 불교가 있죠. 인도 불교
불교라고 얘기하는 불교의 출발이 인도에서 시작이 돼서 소위 그걸 근본불교라 그래요. 그 부처님이 뭐 얘기하기 설파하기 시작한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삼법인 사성제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걸 근본불교라 그래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도 안에서 이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소승대성 이렇게 쪼개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라인이냐면 대승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라고 얘기하는 사상에서도 문제가 보통 평균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두 문제씩 이제 출제가 되는데 하나는 한국 불교 사상가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말고 인도나 중국 불교 요 안에서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 불교 내용, 인도의 대승 불교 사상, 소위 그 중간 사상이나 유식 사상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서 펼쳐지는 그 천태, 화엄, 선종이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종파들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가 이렇게 다뤄지게 됩니다. 나름대로 뭐 그 도교보다도 우리한테 나름대로 뭐 전통 사상 가운데 불교도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동양윤리 부분에서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지금 문제가 다뤄진다. 거기에 좀 더 추가하자면은 소위 육아의 반대 세력, 육아하고 똑같이 안티테제 세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넓게 얘기하면 뭐 불교도 뭐 그런 의미에서 안티테제가 될 수 있지만 공자 시대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자식 해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던 대표적인 사상들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그 묵가하고 그 법가 사상들인데 그런 내용들도 이제 그 곁들여서 이제 이 땅 없이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위 안에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교육과 교육론은 교육 과정,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교육 과정,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가 깊은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교수학습 방법론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협동학습이 됐든 봉사활동이 됐든 아니면 뭐 딜레마 토론이 됐든 등등 얘기하는 거. 그 교수학습 방법론 가운데서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 교수학습 방법론이 그 종류가 많아요? 아니면 저거예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제 그 교재에도 교수학습 방법론과 관련해가지고 실려진 그 방법 이론만 하더라도 20개가 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교수학습 방법론 그러면 대부분 또 많이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또 이제 그 우리 임용 시험에서 또 이제 그 주로 다뤄지는 그 학습 방법은 한 5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그 또 너무 이제 그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 5가지 집중해가지고 볼 필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심리학자, 교육 심리학자라든지 교육 이론가들 얘기인데 교과교육론에서는 이제 콜보그가 다른 영역에서 이제 똑같이 뭐 칸트, 롤즈, 주자 그런 그 북박이 인물이 있다고 하면 이 분야에서는 콜보그예요. 콜보그가 있고 소위 신콜보그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레스 듀리엘. 뭐 이 사람들이 콜보그는 매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레스 듀리엘은 거의 뭐 그 1년씩 바꿔가면서 그 나오는 뭐 그 정도 비중으로서 또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다뤄집니다. 그 위에 또 사상가들 있죠. 심리학자들. 그 행동주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벤두라 혹은 뭐 삐아제 듀르켐 다음 이거 호프만 쓰기 전에 여기 좀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길리건 그 나딩스 이렇게 좀 써주세요. 길리건 나딩스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프만 뭐 블라지 나바이즈 하이트 그리고 최신 이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최신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원래 그 우리 저 임용고시 문제 출제하는 그 규약집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이런 뭐 이 분야는 이런 거 다룬다 최소 이런 분야 다른데 이런 거 다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 이외에도 최신 이론들을 문제로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분야들은 최신 이론이라고 언급할 수 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교과교육론은 최신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소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이론 이 부분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최신 이론은 그럼 어디에 소개되어 있냐? 그거는 이제 우리 학회 발표 학회 논문집에 이제 수록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요. 참고로 아무튼 그 최신 이론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6문제가 이렇게 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 영역은 대충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아니고 이 외에도 뭐 좀 더 이제 구구절도 더 포함해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시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1년 동안 공부를 하셔가지고 끝낼 거잖아요. 1년 동안 시간이 많으면 뭐 여유 있으면 뭐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2, 3년 준비해가지고 저거 아니에요. 근데 1년 동안 지금 준비해가지고 끝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뭐예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써드린 요 영역, 이것도 뭐 적지 않지. 당연히. 요 영역에서 임용고시 문제의 90%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6문제가 나오는데 6문제 가운데, 그러니까 영역별로 6문제가 나오잖아요. 6문제 가운데 5문제는 지금 써드린 이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그래서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각 영역별로 이거 외에 한 문제 정도는 다 나옵니다. 나올 수 있고 나와요. 나온다고요. 그럼 이 한 문제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다뤘던 그 다른 영역, 그 다른 부분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뭐가 적어도 이 6문제 가운데 5문제는 지금 써드린 이 범위 안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합격 점수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각 영역별로 4점짜리 2개씩이나 틀렸는데도 통과가 가능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야? 이 안에서만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도 합격선은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도 사실은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그 괜히 뭐 이것저것 뭐 봐야 되는데 그 마음을, 그 기대를, 그냥 포부를 굉장히 넓게 갖는 것도 갸륵하기는 합니다만 시험을 위해 가지고는 그렇게 뭐 이것저것 봐야 마음 어수선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나는 이것만 완벽하게 나 잡고 시험장 들어간다. 그런 마음만 가져도 시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 시험의 특징이 그래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중요한 이제 그 교재가 있겠죠. 교재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저는 이제 그 학원 교재입니다. 학원 교재. 제 교재는 그 학원 교재 이름은 이제 직지라고 이렇게 져 있는데요. 학원 교재가 어떤 학원 교재가 됐든지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영역별로 이제 그 기본서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그 기본서에서 다뤄지는 내용들 이제 간추려 가지고 이제 편집해 가지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각 영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접할 수 있는, 각 영역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텍스트는 뭐니 뭐니 해도 그 학원 교재입니다. 그래서 학원 교재를 기본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아가면서 미진한 내용들을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서 이제 그 채워 나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거다. 이 학원 교재 그리고 이제 그 기본서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한번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필독 원서가 1차 교재야 이렇게 되는데요. 원서입니다. 원서인데 원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할 말씀이 좀 잠깐 좀 드려야 되는 말씀이 좀 있어요. 원서는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존재인데 원서는 처음에 임용고시 문제 한번 도대체 임용고시 어떤 문제가 나와? 얼마나 어려워? 이렇게 받아보면 하나도 손 못 댄다는 말씀 드렸죠? 하나도 손 못 대요. 하는 것은 이야 뭐 이렇게 어려워. 그런데 그래서 시험 삼아 이렇게 풀어볼 거 아니에요. 풀어봐도 뭐 점수 아주 형편없이 나오죠. 그러면은 대번에 이제 내가 부족했구나. 그러면서 그 부족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면은 이 시험 문제가 대부분은 다 원서에서 인용이 되거든요. 당연히 뭐야? 시비거리 없애기 위해 가지고 당연히 그 원전이죠. 원전. 시비거리 없애고 논란 줄이기 위해 당연히 원전 가지고서 저걸 합니다. 그건 뭐 시험 출제하는데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당연히 다 이제 그 원전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내게 되는데 근데 그 본인이 다 틀리니까 내가 그 학부 다니면서 그 수업은 열심히 들었지만 원서 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요. 니코마코스 율리아 그 원서 읽어봤어요? 아무는 그 원서는 한문으로 접하지도 않았는데
시험 문제는 무지하게 틀렸는데 그게 다 원전에서 나오니까 아 역시 원전을 안 봐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그래서 생각을 뭐야? 원전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십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 원전을 가지고서 시험 공부하는 건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시험 준비에 있어서는 그건 망점입니다. 그 원전을 가지고서 시험 준비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왜냐하면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주자 책이 한두 권이야? 그 많은 거를 하나씩 그 보면서 그 시험 준비를 한다고요? 한 명만 있니?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원전은 반드시 봐야 되는 원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거는 칸트는 나 칸트 내는데 매년 내잖니? 칸트도 책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그런데 임용고시에서는 칸트 여러 권 썼지만 한 놈만 패는 나 이놈만 팬다. 아주 대놓고서 경고 아주 그 드러내놓고 여러 책 중에 한 권에서만 계속 내는 거예요. 그게 도덕성의사학 기초입니다. 물론 이제 가끔 이제 그 실전 요약 뭡니까 실전 이상 비판에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90% 이상은 도덕성의사학 기초. 양도 많아요, 적어요. 얄부리해요, 그게. 거기에서 그냥 막 대놓고 여기서 시험 문제 내는 시험 문제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럼 그 원전은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봐둬야죠, 그거는. 그런 원전들이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코마코스 윤리학 같은 책입니다. 응? 똑같이 뭐가? 어디 갔어? 아리스토텔레스 책 많지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니코마코스 여기에서만 나와요, 여기에서만. 롤즈도 정의론, 그리고 정치적 자유주의 두 권에서 이제 나오죠. 두 권에서만 계속 아주 대놓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주자는 얘기가 달라요. 퍼져 있어가지고 뭐 하나 잡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콜버그도 무슨 저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과목은 오히려 그러니까 저거죠, 저거. 소위 말해서 가장 기본되는 기본서를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원전 못지않게 이렇게 아주 그냥 달달달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파헤쳐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떤 것들은 원서를 봐두는 게 주로 이제 그 서양 윤리, 서양 쪽 이 사상가들 여기에 해당되는데 원서를 봐두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원서들이 있습니다. 미래 공리주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은 반드시 봐두시는 게 그게 유리하다, 바람직하다 이런 거고요. 그 원전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각종 교과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종 출판사마다 나와 있는 교과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요 영역 외에 정말 뜬금없이 이 영역하고 요 내용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학원 교재가 됐든 기본서가 됐든 그 안에 이 내용들이 다 포괄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이거 말고 정말 뜬금없는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냐면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서에서는 다뤄지지 않지만 교과서에서는 다뤄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게 뭐 있어요. 그건들이. 그것들을 메꾸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이제 반드시 이제 또 이제 하셔야 된다. 플러스 알파 이걸 메꾸는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 위에도 뭐 등장하는 좀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다양한 사상가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영역별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도 이제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교과서 이거 보셔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기만의 이제 교재를 만드셔야죠. 만드셔서 나중에 이제 후반부 2학기 지나게 되면 이제 자기 이 서브노트를 가지고서 이제 그걸 이제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하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공부 영역은 이제 대충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공부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팁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뻔한 얘기고 다시 한번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개념을 정복하라 이런 얘기했어요. 개념을 정복하라 이건 너무 많이 들으신 내용이죠. 많이 들으신 내용인데 보세요. 윤리학과 저도 윤리학과를 나왔으니 윤리학을 전공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학교는 다르지만 후배님들이죠. 후배님들 그 고충을 잘 알아요. 나 분명히 배웠는데 왜 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이렇게 그 윤리학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 어려운 내용 가운데 하나가 윤리학은 넓게 얘기하면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분야의 한 분야잖아요. 원래 서양에서는 그렇게 분류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철학적인 어떤 기본 베이스 위에서 그 위에서 이제 그 인간의 삶에 관한 문제 이제 펼쳐지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윤리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이 그리고 중요한 개념들이 다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윤리학과 학생들은 어떤 면에 아쉬워요?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교수님들이 윤리학과 관련된 용어들 하면서 철학과 더 기본 베이스가 되는 철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도를 안 하실 겁니다. 안 하실 거예요. 본인들은 뭐예요? 본인들은 그 열심히 그냥 어떻게 돼서 본인들은 그 배웠지. 배운들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기 커리큘럼에는 넣지 않고 그냥 윤리학 사상 드립다 가르친다고요.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출발점 기본 베이스가 떠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알듯말듯하면서 놓치는 경우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 이해력이 부족한 게 전혀 아닙니다. 윤리학과가 갖고 있는 어떤 식으로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아무튼 그런 딱한 사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의외로 우리 선생님들이 개념에 많이 약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개념을 잡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건 기입형 문제 몇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가로 이렇게 6문제 나온다 그랬죠. 6문제가 다 개념 쓰는 겁니다. 개념 쓰는 거.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서술형인데 이 서술형이 기본적으로 한 100자 정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100자 정도 써야 되는 그런 약술형 문제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17개나 되는 거예요. 그거를 쓰는데 그 내용들을 이게 정답이 말이에요. 문제가 딱 주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서술하는데 그게 개인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답이 딱 마치 세팅된 것처럼 딱 떨어지게 나올 것 같아요? 딱 떨어져서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시험 막상 이제 우리 그 교과 내용 저하고 교과 내용학이라고 해서 이제 준비 다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시험 문제 푸는 형식으로 이제 복습하는 거거든요. 그때 되면 무조건 쓰면서 이런 질문에는 이런 답이구나. 그 답을 쓰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거예요. 칸트에 대해서 이런 기출 문제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창작하는 게 아니라 그 교재에 이런 질문에 대한 그 원서 그 교재에 나와 있으니 그걸 딱딱딱딱 거의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암기예요. 암기. 결국에는 준비되면 맞아 내가 이거 한번 풀어봤었지 준비했었지 그래서 그거 쭉쭉쭉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 즉시 문제를 듣고서 나 혼자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런 문제 없어요. 그냥 답들이 그냥 딱딱딱 암기야. 어떻게 보면 암기야.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 이거를 그 한 100줄 되는 한 3줄 정도 되는 그런 짧은 문장들을 외우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문장에서 등장하는 용어들. 개념부터 이해하고 개념과 개념, 용어와 용어들로 이루어져서 문장이 만들어졌을 때 그 문장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이해가 돼야 그게 외워지는 거죠. 100글자, 120자 되는 그 문장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를 이렇게 봐요. 17자입니다. 외워보세요, 지금 용이 간시장 이인계 시피 용공 실서독. 몇 분 만에 외우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17자. 지금
시작. 몇 분 걸려? 아직 못 외워주셨어요? 봐요. 지금용의 간시장 이인계 CP 용공 실서독.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거꾸로 읽어보면. 독서실 공용 PC 개인이 장시간 이용 금지. 이 말입니다. 이거 외워보세요. 독서실에서의 그런 공용 PC는 개인이 장시간 이용하는 거 금지한다. 이거잖아요. 이거 외우는데 지금 시간 얼마나 걸려요? 똑같은 글자라도 내용이 이해되면 뭐예요? 빨리 외워지고 잊혀지지도 않아요.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암기는 암기인데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해하는 거 중요하죠.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를 지금 학원까지 지금 왔을 때는 그런 도움을 이제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받으려고 오는 건데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혹은 궁금해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누가 진짜 나를 알아듣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제발 우리 윤리과 출신 선생님들, 응? 제발 여러 사람 조언 듣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저것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한번 우리 여기 이 학원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 몇 분 되시지도 않아요. 전국에 지금 학원에서 이해되세요? 우리 대단위 과목이라 그랬죠? 300명 이상 되는 굉장히 큰 과목입니다. 이렇게 큰 과목을 많은 학원에서 이런 큰 과목들을 가리키는데 선생님들이 몇 분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대단위 과목들은 모든 학원에 거의 필수적으로 다 있습니다. 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우리 윤리 과목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네 분 계십니다. 네 분. 왜 그럴까? 이 300명이 되는 큰 과목인데 모든 학원마다 다 기본적으로 다 어떤 과목은 뭐 한 명이 뭐야, 뭐 2명 막 3명 막 이렇게 세 팀 막 중복돼 가지고 막 그거 난리인데 윤리는 학원에 계신 선생님 도덕윤리 모시기가 그냥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만큼 어려워서 그럽니다. 어려워서요. 이 내용들 다 이렇게 포괄해가지고 다루기가 사실은 만만치 않아서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귀한 분들이에요, 다들.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근데 이 귀한 분들, 그건 많지도 않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좀 직접 한번 무슨 뭡니까? 청강을 하든 뭡니까? 또 뭐라 그래? 그걸 샘플 강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든 듣든 나한테 내 귀에 들리게끔 설명하는 개념을 나한테 이해하게끔 설명하는 선생님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제발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제발 본인들 1년 그냥 날아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그래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잘 설렁설렁하면 된다. 자, 이 이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4가지 영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4가지 영역이 있는데 4가지 영역을 다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해야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효율적인 공부 방법 가운데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건 순서 정하는 겁니다. 우리 이 공부는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이거는요. 어떤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서양 윤리, 동양 윤리, 정치 사상, 다음 교과 교육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나름대로 이제 그 선생님도 또 강점에 따라서는 순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 이 과목은 순서가 반드시 있어요. 일단은 동양 윤리는 이건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 이건 별개고 나머지 이제 3과목인데 서양 윤리, 정치 사상, 교과 교육론. 이거는 공통점이 동양 윤리하고는 왜 여기는 다
등장하는 사람들, 이론들이 다 서양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죠? 서양 사람들. 근데 서양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론들이 서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연관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보그, 교과교육론은 콜보그 나오죠. 근데 콜보그는 자기 이론에 누가 영향을 많이 미쳤냐라고 얘기하면 그 롤수, 칸트, 플라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콜보그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롤스 이론이라든지 공종으로서 정의 있잖아요. 칸트라든지 말할 것도 없는 거 정의명법입니다. 정의명법 혹은 그 범주 뭐 이런 개념입니다. 카테고리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개념들. 또 더 나아가서는 플라톤이 뭐예요? 플라톤 뭐 주지주의잖아요. 알면은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기본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 있지 않고서는 쉽게 얘기하면 콜보그 이론 이해하는데 물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콜보그 배우기 전에는 반드시 롤스, 칸트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콜보그 모르는 상태에서 롤스 이해하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롤스는 또 자기 이론이 또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칸트한테 사회개혁론뿐만 아니라 난 칸트한테 기본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칸트를 모르면 또 롤스 이해하는 것 불가능해요. 롤스 이론 가운데서 혹시 그 선관 정의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선관 정의 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을 평등한 도덕적인 기억으로 보게 되는 두 가지 근거가 뭐냐? 그 능력이 두 가지 있다. 선관과 정의감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이 선관 정의감과 관련된 이성적인 능력이 합리성, 합당성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열심히 익히셨죠. 그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합리성, 합당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칸트가 얘기했던 정언명법 가운데 그 정언명법과 가언명법을 다른 버전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면은 당연히 여기에서도 뭐예요? 드립다 그냥 내용은 이해 안 되고 뭐예요? 드립다 암기하려고만 암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시겠어요? 이 이론들이 왜 연관이 돼? 연관이 되는 걸 알아야 그 다음부터 그랬구나. 그래 이해가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거지. 이게 끊어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아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외워야 되겠네요. 합당성이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자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최근에는 교과교육론에서 나바이즈는 하이트 이론들 많이 이제 집중 조명을 받죠. 이 사람들 얘기하는 직관, 이 직관이라고 나바이즈가 얘기하는 그 뭐 도덕적 전문가 이런 개념들 혹은 하이트가 얘기하는 그런 직관 이 개념들이 다 멀리는 뭐예요? 서양 윤리에서 당연히 그 아리스토텔레스 실천적 지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서는 당연히 또 이 사람들 교육론에서 얘기하는 내용들도 감잡을 수 없는 거죠. 금년에도 나왔던 공동의 도덕성 나바이즈 그 개념도 이것도 공동체주의를 이해하지 못해서는 그 공동의 도덕성 개념 자체를 또 이해하지를 못해요. 더 멀리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또 이제 뿌리는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두는 거. 거기서부터 연관돼가지고 모든 개념들이 응축돼 가지고 이렇게 등장하는 건데 그 뿌리를 다 잘라내고 이것만 그냥 막 달달달달 외우겠다고 하니까 힘들게 되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렇게 외워놓으니까 나중에 가로놓기 나왔을 때 나 이거 모르는 건데 어려운 문제 나왔네. 나중에 답안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꼭 나옵니다. 꼭 이런 얘기는. 이거 나 아는 거였는데. 그렇게 개탄하는 분들이 꼭 나와요. 꼭 있고 그런 문제 꼭 있고 개탄하는 분 있고 그런 문제 꼭 있고 그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외워놨는데 그 텍스트 밖에서 똑같은 개념이 등장하면 넋놓고 이제 전혀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니까 넋놓고 이건 전혀 다른 거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정답 나오면 이게 그거야? 나 아는 거였는데 꼭 그래요. 꼭.
그래서 이해가 좀 그러기 위해서는 순서가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겁니다. 정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 그러면 뭐예요? 오늘 뭐 1시간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치 사상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예요? 윤리 사상에 기초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 말씀만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서양 애들은 네. 이 정치 사상이 다 뭐의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윤리 사상의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정치 사상이 이해하는 것도 뭐예요? 거의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관계가. 그래서 이 윤리 사상 모르면 정치 사상은 이해하는데 뭐예요? 이건 뭐 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공부를 그래서 항상 순서로 따지면 뭐 이렇게 하라 그래서 서양 윤리만만 다 하고 그 다음에 정치 사상하고 이거 다 마스터한 다음에 옮겨가고 꼭 그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겹고 하니까 서양윤리도 하고 또 이제 관련해가지고 또 또 다른 부분도 이제 조금씩 하고 병행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순서를 꼭 이거 마스터한 다음에 옮겨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념상 기초는 어디에 있다? 다 그래서 서양윤리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서양 윤리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단단하게 잡아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 다른 분야도 그 위에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쌓여지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동양 윤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전개되니까 이거는 뭐 별도로 공부하시면 돼요. 다만 한 가지 그래도 추천드리고 싶은 건 동양 윤리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은 상관없지만 동양 윤리에 대해서 이제 나도 좀 낯선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굳이 선택한다 그러면 서양 윤리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윤리에 대해서 기본기가 다 있으면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동양의 이건 말이 동양이지 이 동양이 이 사상을 이해하는데 좀 수월해요. 그게 어떤 분들은 태생적으로 나는 그 오히려 동양 윤리에서 다뤄지는 개념이 더 이해가 쉬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부분 분들은 이미 서양식 그런 사고 방식이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동양식 특히 이제 이 한자가 갖고 있는 그런 그 한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한자로 이루어진 그런 그 논리라고 얘기해야 되나 여기에 좀 이렇게 좀 비약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익숙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을 그래도 알아듣겠는데 동양을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래서 서양 윤리를 먼저 공부해 놓고서 그 바탕 위에서 동양 윤리를 이렇게 마치 이제 비교해 가면서 서양식 말하자면 서양식의 이런 개념이 동양에서 지금 얘기하는 뭐 이런 개념이야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이해하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그 중국 사상 얘기하잖아요. 중국 철학사회가 풍류라는 사람 그 기본서 많이 이렇게 보시죠. 그 기본서에 그 풍류라는 사람도 왜 그 사람 얘기가 모든 사람 그 전대에 그 히트를 쳤는 개론서로서 히트를 쳤냐면 쉽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도 근데 다 공부를 다 어디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 대만의 진례 이런 사람들 다 서양 그런 철학을 배운 상태에서 자기 전통 사상을 이제 얹어서 그걸 이제 풀어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좀 수월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먼저 또 그런 면에서도 이제 순서를 그래서 서양 윤리 먼저 이렇게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 말씀인데 우리 그 기본서 내용 저거 관련하는 건데요. 기본서 내용 가운데서 우리 선생님들 그렇지 않아도 뭐 기본서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그 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이제 그 수업 막상 들어가게 되면 그때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거 반드시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그 서양하고 그 정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윤리학회에서 지금 내놓은 그 사상사 책이 있어요. 그거를 아주 기본 텍스트로 이렇게 놓고서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네, 그건 뭐 잠깐 번외 얘기였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공부하는 순서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고.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게 그 기출을 정복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기출을 정복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임용시험의 특징이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리바이벌 돼서 나오든지 아니면 아직 기출 문제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뭐 이거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들릴 수 있지만 전혀 뻔한 얘기가 아니고요. 시험 준비할 때 그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기출에서 다뤄졌던 문제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형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좀 변형된 형태로 나오죠. 그런데 분명히 뭐예요? 기출에서 어떤 식으로든 다뤄졌던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기출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나머지 영역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던 나머지 영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됩니까? 당연히 기출이 확인돼야 나머지 미지의 영역이 확인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출은 무조건 우리 선생님이 뭐 기출에서 다뤄진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든 똑같이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쓴다 할 정도로 이제 딸딸딸딸 이제 그 외울 정도로 이렇게 정복을 해놔야 됩니다. 그거는 예를 한번 들게요. 아리스토텔레스 문제 계속 나온다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 문제가 대부분 어디에서 소위 그 중형의 덕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문제들이 다 나왔어요. 당연히 실천적 지혜 혹은 뭐 덕의 종류 뭐 그 품성의 덕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고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대부분 나왔고 그 이외에 많이 다뤘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게 자제력 없음이었습니다. 왜 자제력 없음이 이렇게 많이 다뤄졌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 누구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소크라테스, 플라톤하고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 뭐 알면 다 행한다 이런 취지였잖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의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알면서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품성의 덕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거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반복된 실천 얘기하고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알면서도 실천 안 하는 대표적인 예로 든 게 자제력 없음이었죠. 그 논제들이 굉장히 자기 스승들하고 세게 이제 부딪히는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대부분 다뤄졌어요. 근데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다루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윤리학적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그게 안 다뤄졌던 내용인 거죠. 기존에.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정의에 관한 문제. 아시는 것처럼 정의란 무엇이냐? 각자에게 응분의 막스. 이게 유명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정입니다. 각자에게 응분의 막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유명하죠. 정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지지 않았었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게 자발적인 행위와 관련된 말입니다. 나중에 또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행위의 자발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제 그 연관되는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뭐를 그럼 자발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윤리학에서 다뤄지는 굉장히 도덕적 책임의 근거가 되는 거니까 책임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논쟁점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론을 피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 임용시험에서 그게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 안에 있는데 아직 다뤄지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작년에 그 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뭐가? 금년에 자발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작년에 이거 나올 거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 우리 그 모의고사 문제 있잖아요.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도 또 뭐예요?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남은 거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예상 문제로 다 맞췄던 겁니다.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칸트 문제도 거기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도덕성향 기초해서 여러 문제들 나왔잖아. 아직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 가운데서 소위 말해 뭡니까? 완전한 의무, 불완전한 의무, 특징, 구분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나올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우리 실전에서도 똑같이 이제 준비를 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기출은 이 문제는 기출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미출에서 나오는 뻔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중요하게 문제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기출은 어떤 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잡아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1년 안에 반드시 끝낸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그 윤리학과는 그 통계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뭐 이거 조사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국어과에서는 있습니다. 국어과에서는
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임용시험을 도대체 몇 번 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통과를 하는 거야? 궁금하죠? 그래서 이게 그 논문으로 발표된 적이 있어요. 국문과에서. 제일 많이 가면, 제일 많이 합격한 사람이 소위 몇 수생일까요? 초수, 재수, 삼수, 사수, 어떨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삼수생이었습니다. 삼수생이었고, 더 놀라운 게 2위는 몇 수생이었을 것 같아요? 2위가 삼수, 두 번째 저거는 2위는 재수 아니야? 2위가 사수입니다. 사수. 3위가 재수. 이렇게 됐어요. 국어과요. 많이 놀랐죠. 거기는 이제 보통 뭐 7대1 이렇게 되는, 우리보다 좀 셉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 개인적으로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랬을 때는 뭐 제가 보더라도 뭐 그 삼수죠, 삼수. 적어도 이제 2번 이상은 경험하는 그런 정도는 그 각오하셔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어요. 괜히 이제 으름장 놓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그만큼 그 문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의외로 말이죠. 그 저도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많이들 이렇게 삼수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된 거 많이 봐요. 실제로도 이렇게 그 정도 이제 그 경력이, 시험 경력이 된 분들이 이제 그 합격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없지만 감으로도 우리 과에서도 그 정도 저는 그건 되겠구나라고 이제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제 대부분은 그 하면서 그 아예 또 각오 자체를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뭐 금년에 저거 하는데,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하는데 졸업하면서 한번 그 경험 삼아 이렇게 받고 1년 지금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한경원 다니면서 1년 하는데, 저는 뭐 이제 금년 되면 좋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뭐 기대하고 뭐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 그렇게 마음가짐을 벌써부터 대단하게 그냥 벌게 하고서 하시는 분이 또 의외로 있으세요. 그렇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자체가 아까 우리 처음 얘기한 것처럼 합격 점수 이렇게 보고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힘들어한다는 걸 알겠는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요, 실제로 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 따라가가지고는 이건 분명히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공부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이 확신을 가지시라. 지금 재학생이 됐든 아니면 뭐 그 졸업하신 선생님 됐든, 내가 그냥 본격적으로 마음 먹고 1년 준비하면 그러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공부예요. 1년 안에 딱 집중해가지고 반드시 끝낼 수 있는 공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름대로 이제 효과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공부를 해냈을 때 반드시 1년 안에 끝납니다. 이거 끝낼 수 있는 공부. 그 초수 하시는 분들, 뭐 재수 이상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해봤는데, 소수자분들은 뭐예요? 당연히 이제 1년에 끝나시는데, 끝낸다고 보는데, 제가 권하는 방법은 실강이 있고 인강이 있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실강을 권해드립니다. 누가 실강 뭐 듣기 싫어서 하는데, 지금 거리가 뭐 떨어져가지고 뭐 지방에 뭐 저쩌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불가피하게 뭐 인강 이렇게 듣죠. 그 사정 잘 아는데, 제가 이거는 저거 할게요. 거리 뭐가 됐든 뭐 여러 가지 그 장애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뭡니까 자취하면서 그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진짜 코로나 이전에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거 다 지방에서 올라오셔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실강으로 뭐 자취를 하든 뭐가 되든 그 어렵게 뭐 저거 하든 해가지고 실강 여기 와가지고 들으시잖아요. 1월 달부터 인강하고 실강은 좀 차이가 나죠. 실강 들으시면 1년 안에 반드시 적어도 1차는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뭘 믿고 저래? 저도 제 자신을 못 믿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들으신 분들이 최근 금년에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최근 작년 재작년에 이 자리에서 실강 들으시면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그분들 다 합격하셨어요. 1년 공부하면서 할 수 있어요. 인강 하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들으시죠. 집중해서 들으시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인강 들으시는 분들 차이점이 그 늘 느끼는 저게 1월달 스타트 딱 끝나면 이제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보시지만 저희는 이제 그거를 개소화해가지고 보여줘요. 그럼 이게 쭉 막 경주마 달리듯이 똑같이 쫙 이렇게 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월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는 막대 그래프가 이제 길고 짧아지고 이제 차이가 난다. 더 시간 지나면은 어떤 경우에는 멈춘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실강은 어때? 실강은 자기가 몸만 여기다가 갖다가 꽂아 놓으면 뭐예요? 이 선생이 그냥 가기 싫어도 그냥 악착같이 끌고 간단 말이죠. 끌고 간다. 표현이 뭐 선생 저거지.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막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제 경험에서는 실강으로 들은 분들은 1년 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초소하신 분들은 각오적이면 대단한 각오하시고서 실강 들으시기를 강추합니다. 강추. 진심으로 강추. 한번 마음 먹어보세요. 이제 재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좀 어렵죠. 재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비용이 이제 본인 혼자 내는 게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저거 해가지고 하는 건데 1년 정도 나 그거 밀어줘 했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 좀 미안하죠. 미안하니까 부모님한테 멀리기 미안하니까 나 그 금년 나 1년 죄송한데 나 1년 좀 못 끝내서 죄송한데 나 이번 1년 한 번만 더 밀어줘. 자기가 나 이번 1년만 한 번 더 밀어주면 나 반드시 붙을 수 있어. 그런 확신이 있으면 부모님한테도 분명히 그런 부탁할 거예요. 그렇지? 까짓 뭐 그 1년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돈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입니까? 막상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 취업해가지고 선생님 봉급 받으면 그 몇 달 치면 다 그냥 뭐 해결되고 남는 거잖아요. 그게. 응? 그런데 확신이 있으면 나 그 1년만 더 밀어주세요. 하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니까 쭈뼛쭈뼛하게 되고 그래도 착하니까 그럼 난 적어도 내 양심이 있으니 일 병행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일을 병행하시는데 뭐 여차저차한 이유 때문에 또 일 병행하는 게 또 그렇게 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졸업하자마자 일 병행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 이제 준비하신 분들이 그 베이스 위에서 일 병행하시면서 저거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기는 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학기에는 무조건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무조건 만드시라.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라.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기 나도 뭐 직강 들으면 얼마나 좋냐 마음 편한 소리 있네. 나 여차여차 해가지고 도저히 그건 불가능해. 나 일 저거 해야 돼. 기간제 하시면서 자기가 선생님 내 적성에 얼마나 맞는지 뭐 여러 가지 뭐 그것도 이제 덤이죠. 학생들 뭐 예뻐하고 뭐 그런 것도 이제 그 체험하시면서 근데 막상은 공부하시는 어렵습니다.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학기부터는 난 1학기에 벌어놓은 거 가지고 오늘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뛰어드실 때도 제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은 적어도 난 그 기본 그 교과 내용은 다 뭐 몇 번 들어봐 딴 학원에서도 뭐 듣고 뭐 해가지고 그건 들을 필요 없고 나 그 실전 모의고사서부터 들을래 그러지 마시고 제 기본 교육 교과 내용학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달라요, 달라. 같질 않아요, 그냥 다른 데서 들은 거하고. 그러니까 꼭 한번 그 내용 짜증 나더라도 꼭 한번 들으세요.
그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게. 그거 들으실 거를 마찬가지로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래서 이 공부는 1년 안에 무조건 끝낼 수 있는 공부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서 임하시기를 강권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길에 또 이제 그 제가 나름대로 뭐예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도움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도움 받아가세요. 그 도움들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듣지 말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그 시간이 좀 빨리 좀 마치려고 하는데 의외로 좀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뭐 저 커리큘럼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본 교육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그 원서를 문제 형식으로 풀어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심화 문제 요 시간에 이제 그 원서들을 곁들여 가지고 이제 그 똑같이 문제풀이 형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회에 걸쳐 가지고 2달 반이 이렇게 되겠죠. 10회에 걸쳐 가지고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코스로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들은 또 이제 뒤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선생님들은 꼭 의미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